안녕하세요.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었네요. 여자의 인생은 마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사는 것에만 열중할 때는 몰랐는데 저의 40대를 쭉 돌아보며 공감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연상 연하 커플로 4살 차이가 나요. 남편의 우연한 도움이 인연으로 발전했어요. 저는 어디서 꿀리지 않을 만큼 학벌이 좋은 편이에요. 남편 역시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그런 그이보다 제가 더 가방끈도 길고 결혼 초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도 제가 더 우위에 있었죠. 그런 저를 시모가 참 좋아해 줬어요. 제가 연상이라는 것 빼곤 모든 점을 마음에 들어 해주셨거든요. 남편과 연애 당시이자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전부터 시모는 저를 예비 며느리라고 칭하며 당시의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자랑하고 다닐 정도였어요. 저도 그렇게 예쁨 받는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되니 참 좋더라고요. 남편과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기에 시모의 그런 모습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어요.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온 날 저의 친정엄마가 시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크게 반대하셨거든요. 남편을 보고 그렇게나 반기던 친정엄마였기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결국 상견례 때 결혼식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파했어요. 저희는 몇 날 며칠을 친정에 찾아가 엄마를 설득시켜야 했어요. 상견례 때 시모가 모나게 행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입을 떼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딱 맞는지 저와 남편의 노력 덕에 꼬박 2달 만에 친정엄마가 마음을 열어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친정엄마가 결혼을 반대한 이유가 딸 시집 보내는 부모 마음이 다 그런가 보다 여겼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상견례 후 10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식을 올리는 날까지 친정엄마는 뭐가 그리 불안한지 제게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한 채 당부했어요. 우리 딸, 이렇게 보니 곱디 곱네? 딸, 결혼에 그 집안 식구가 됐다고 해도 네 성격을 죽여가며 모든 비위를 맞출 필요는 없어.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엄마도 참, 이렇게 기쁜 날 뭐가 그리 걱정이야. 내가 어디 가서 내 생각도 말 못하는 팔푼이야? 엄마 아빠가 잘 키워주신 덕에 나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알겠죠? 그래, 우리 딸 늘 당당한 모습이 예쁜 아이지. 엄마는 딸 믿어. 숨김없이 네 모습 그대로 사랑받으며 살아. 사돈댁에도 언제나 네 의사 분명히 밝히고 또 존중받으면서 말이야. 엄마,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사랑을 주는 방법을 알고 있대. 나 엄마 아빠한테 받은 사랑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가족들에게 이 사랑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게.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어? 그렇게 이야기해주니까 엄마 마음이 놓인다. 고마워, 딸. 저희 부부는 많은 축복을 받으며 예식을 마쳤고 그 후 우리 부부의 생활은 그저 순탄했어요. 친정엄마의 염려와는 달리 시댁과 여전히 사이도 좋았고요. 결혼 3년 후쯤 되었을 무렵 시부모님께서 이따금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뉘앙스를 풍기셨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해가 다 지나기 전에 제가 딱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제게 매번 예쁜 짓만 골라 한다며 저를 얼싸안고 좋아하셨죠. 반면 제 임신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는 만감이 교차한 듯 보였어요. 말은 축하한다고 하지만 표정이 마냥 밝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저 당신의 딸이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에 대해 여러 감정이 들어 마음이 저릿한 것이라 여기며 넘겼어요. 언제나 걱정이 앞서는 분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았으니까요. 저는 임신 중에도 일을 쉬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선 사위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니 몸 관리에만 백방으로 신경 썼으면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일을 쉬고 집에만 있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출산 예정일이 2달 앞으로 바짝 다가온 후에야 저는 출산 준비를 위해 육아휴직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쉬기 시작한 날을 기점으로 저를 대하는 시모의 태도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았고 제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예민해져서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제가 예민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일이 생겼죠. 그날은 친정엄마와 아기용품을 사러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날이었어요.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2시간 남짓 남았을 때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시모가 찾아온 거예요. 시모가 아기용품을 사러 간다는 걸 남편에게 들었는지 함께 가서 유모차를 사주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친정엄마와의 약속을 무르고 시모와 함께 아기용품점에 가게 되었어요.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뭐 하나 쉬 고르기가 어려웠어요. 거기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예비맘의 입장에서 보니 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고 내 아이에게 뭐든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마구 샘솟았죠. 깊은 고민 끝에 가격이 조금 더 나가지만 미리 봐뒀던 젖병 6개를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시모가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동안 회사에서 돈도 삭감해서 준다면서 비싼 것도 고르네. 젖병이 뭐 그리 큰 차이라고 어차피 모유 수유할 텐데.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아니다, 아니야. 요즘은 아기들 용품도 참 종류가 많구나. 같은 젖병인데도 브랜드가 이렇게 다양하다니 말이야. 다 비슷해 보이는데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요즘은 아기들 용품으로도 상수를 부리니 원. 나는 시모의 혼잣말을 못 들은 척하며 되물었고 시모는 둘러대면서도 상술이니 뭐니 하며 탐탁치 않아 했어요. 저는 이미 들은 걸 못 들었다고 하기엔 너무 기분이 상해 장바구니에 넣었던 젖병을 뺐어요. 그냥 나중에 저 혼자 다시 와서 편히 사야겠다 싶어서요. 하지만 시모는 제가 젖병을 빼는 모습을 보고 말을 얹더군요. 왜 고심해서 골라놓고 내려놓니? 한참을 젖병 앞에 서 있었으면서 말이야. 내 눈치 볼 것도 없다. 네 눈치 주려고 따라온 게 아니니. 어머님 말씀대로 종류가 너무 많아서 쉽게 고르기 어렵네요.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 그래, 잘 생각했다. 젖병 원리는 다 같은데 디자인이나 브랜드 차이로 10,000원이 우습게 오르고 내리고 하니 잠깐 고민하고 고르긴 어렵지. 저는 서둘러 유모차만 사서 돌아가려고 유모차 진열대로 향했어요. 거기서는 시모가 사주는 거니 가격대를 먼저 본 뒤 골랐어요. 가격은 중간 정도 하면서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걸로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모가 들으라는 듯 좀 전보다 큰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남이 사주는 거라고 비싼 것도 고르네. 몇 년이나 쓴다고 아기용품에 돈을 쳐바르는지, 에휴. 어머님, 혹시 부담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꼭 유모차 선물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응? 얘는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런데 좀 가격이 비싸긴 하구나. 이런 아기 유모차는 몇 년 쓰지도 못하는데 말이야. 요즘은 중고로도 사람들이 새 것 같은 거 많이 팔기도 하던데 환경 생각해서 그런 것도 참 좋아. 그렇지? 세아가, 너는 이 유모차가 마음에 든다는 거지? 그럼 그걸로 하렴. 어머님, 유모차도 오빠랑 조금 더 고민해보고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요. 그럼 그럴래? 뭐라도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아쉽네. 혹시 고민해보고 정해지면 말해주렴. 그날 저는 기분이 상해 더는 시모와 함께 쇼핑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대충 둘러보는 척한 뒤 그중 가장 저렴한 가재 수건만 한 묶음 사서 나왔네요. 애초에 연락도 없이 불쑥 우리 집에 찾아왔던 것도 제가 돈 쓰는 걸 감시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니 속에서 화가 솟구쳤어요. 이날 남편이 퇴근하고 와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고 다시는 시모에게 우리 일에 관한 건
일절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알겠다면서도 시모를 두둔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열불이 뻗쳤지만 처음 있었던 일이니 더는 거론하지 않고 넘겼네요. 그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배가 땡땡하게 뭉쳐 밤새 고생을 했더랬죠. 하지만 고부 갈등에 대한 남편의 무지함과 시모의 간섭은 또다시 저를 괴롭혔어요. 출산 한 달을 앞둔 시기 산후조리원에 관해 남편과 말이 많았어요. 그래도 애를 낳는 것도 저도 몸조리를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니 결국엔 남편이 제 의견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출산 예정일 딱 2주 전 시모가 제게 차 한 잔 같이 하자며 저를 불렀어요.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고세를 못 참고 시모에게 다 떠들어댔는지 산후조리원 예약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운을 떼더군요. 저는 당연히 몸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에 다녀올 계획이라고 했어요. 시모는 제 대답에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조리원을 가라 마라 하지는 않으마. 대신 산후조리원 다녀올 거면 네 돈으로 가렴. 너 그동안 돈 좀 벌었으니 모아둔 돈도 있지? 내 아들이 출산 비용이라도 다 낼 텐데 너 편하자고 가는 곳이니 네 돈으로 해야지. 내 말이 맞지 않니? 어머님께서 염려하신다는 건 알겠지만 산후조리원에 가던 안 가던 우리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고요.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건지 역시 저와 오빠가 결정할 문제예요. 제가 오빠와 잘 이야기 나눠보고 정했으니까 마음 쓰지 마세요. 예, 어디서 어른을 가르치려드니? 네가 보기엔 내가 우스워 보이니? 너희 집 가장이 내 아들이야. 그러니 내가 나서는 수밖에 없지. 내 아들 돈을 네가 막 쓰도록 둘 수는 없는 거잖니. 내가 산후조리원을 돈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네 돈으로 다녀오라는데 뭐가 문제야? 어머님 말씀대로 남편은 성인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러니 어린애 기르듯 저희 부부 문제를 간섭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조금 더 어리다고 제가 마음대로 주무르며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서 저희 부부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좀 배웠다고 따박따박 말 대꾸 하는 것 봐. 간섭이라고 했니? 내 아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걸 뭐? 간섭? 여자는 애 낳는 순간 시댁이고 남편에게 의리야. 알겠니? 2번 말 안 하마. 내가 말하는 대로 해. 그리고 꼭 출산은 자연분만으로 해야 한다. 제왕절개는 돈도 많이 들고 병원에도 오래 있어야 한다는데 네가 그렇게 쉬고 있을 동안 고생하는 내 아들은 누가 챙기니? 일하는 내 아들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어머님, 고리적 개념은 좀 버리세요.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좋은 대우 못 받으세요.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이렇게 대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육아휴직 중이라고 무시하고 싶으신가 본데 저 어머님께서 무시한다고 무시당할 만큼 돈 한 푼 없지 않거든요. 부족함 없이 지낼 만큼 벌었으니 더는 저희 부부 문제로 관여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 사이 멀어지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면요. 저는 이렇게까지 확 변해버린 시모를 보고 있자니 소름이 다 끼쳤어요. 시모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당신, 내가 우리 문제 어머님께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 못해? 내가 왜 당신이 한 가벼운 처신으로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해? 네 부모면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참견해도 되냐고. 내 처신이 뭐? 엄마가 당신 걱정을 좀 하길래 덜어드리려다 보니 말이 나왔을 뿐인데 도대체 왜 미친 사람 마냥 난리야? 걱정? 웃기지도 않네.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출산 방법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정해줘? 그리고 내가 왜 당신네 집안의 을이라는 말을 해? 그게 걱정하는 사람 태도니? 어? 당신네 엄마가 나를 기만하는 건 이번이 끝이야.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땐 결혼이고 뭐고 다 끝이라고. 당신이 얼마나 우리 엄마한테 기어올랐으면 엄마가 당신한테 그런 말까지 하겠어? 나한테 이렇게 성내기 전에 당신이 엄마한테 보인 태도에 대해서나 생각해봐.
당신은 지금 우리 엄마 나쁜 사람 만드는 것에 급급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 남편과 싸우는데 억울함이 몰려오더라고요. 저를 기만한 시모에 제 태도를 되돌아보라는 남편까지. 제가 원했던 결혼은 이런 게 아니니 속상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서로에게 그렇다 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또 그냥저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풀려갔죠. 제 출산이 바짝 다가왔으니까요. 출산 후 부부관계도 괜찮아졌고 시댁가는 걸음도 줄었어요. 그 덕에 저는 아이의 육아에 전념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엄마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건가요? 점점 육아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덧 회사 복귀할 시기가 다가왔고 저는 결국 제가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를 모두 포기하고 육아를 선택했네요. 물론 남편은 이런 제 선택을 반대했어요. 맞벌이 부부로 지내야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나 이 또한 핑계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외벌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입이 닳도록 말하곤 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하소연에도 꺾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또 한 번 곤욕을 치렀습니다. 제가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온 날이었어요. 남편은 또 시댁에 가 푸념이라도 했는지 시모가 또다시 들이닥쳤어요. 너 회사에 사직서 내고 왔다면서? 이것은 모조리 아니야? 내 아들을 말려 죽일 작정이니? 요즘 시대에 외벌이가 웬 말이야? 사직서 처리하기 전에 당장 가서 무르고 와, 어서. 제가 하다하다 회사 그만두는 것까지 어머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로 일하면 어머님께서 애는 돌봐주실 건가요? 우리 애를 직접 돌봐줄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대뜸 찾아와 갖다부타 하시는 거냐고요. 공부만 잘했지 상황 파악도 못하는 돌머리 아니야? 내가 일을 다니는데 어떻게 아이를 봐주니? 성질나 죽겠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돌머리는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님의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시려면 그에 대한 도움을 주셔야죠. 하다못해 대안이라도 마련한 뒤에 말씀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어머님 자식이면 이 아이는 제 자식이에요. 제 아이가 자기 아빠 힘든 걸 덜 자고 일찍부터 부모랑 떨어져 있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육아에 대한 제 가치관이니 존중해 주세요. 뭐야? 이 요망한 것이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이유가 뭔데? 일에 대한 욕심 많고 좋은 직장의 연봉도 높아서 내 아들 고생은 덜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결혼시킨 건데 니까짓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갈겨? 당장 회사 가서 사직서 무르고 와. 안 그러면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저는 무례하게 구는 시모에게 더는 이 일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 단호하게 제 의사를 밝혔어요. 시모는 그런 제게 지금 저의 선택을 후회하게 해주겠다며 집을 다 뒤집어 엎고는 돌아갔죠. 그리고 실로 그날 이후 시모는 저를 쥐뿔도 없는 사람이라며 괄시했어요. 그런 대우를 감내하느니 마주하지 말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일절 가지 않았는데 시모가 우리 집에 찾아와 그렇게 저를 괴롭혔어요. 감시라도 하듯이 저녁마다 와서는 남편의 식사에 신경을 하나도 안 쓴다는 둥, 애 핑계로 집에서 놀면서 집안 꼴이 개판이라는 둥, 심지어는 아이를 잠깐 남편에게 맡기고 샤워하는 것까지 남편을 과로로 죽일 계집애라며 막말까지 해댔죠. 심으로 인해 뒤늦게 우울증이 와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그렇게 장장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움을 받으며 지냈네요. 그러다 문득 거울에 비친 피폐한 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뇌리에 스치는 생각은 무엇이 됐든 더는 참지 말자였어요. 2달 뒤 저는 동네 변두리에 크지 않게 옷가게를 차렸어요. 사업이긴 해도 동네에서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거였고 마침 아이가 5살이 되어 유치원에 가기 시작해서 충분히 육아와 병행하며 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경제활동을 시작했어도 시모는 여전히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제가 옷가게를 차렸다는 걸 알고는 가게까지 찾아와 제게 삿대질까지 해대며 언성을 높였어요. 정말 간도 크네.
어떻게 사업할 생각을 하니? 이거 다 네가 빼놓은 비상금으로 차린 거라며? 어떻게 이 정도로 영악하고 못돼 먹었는지. 이렇게 사고 칠 돈 있었으면 내 아들 내조나 잘할 것이지. 회사에 들어가랄 땐 죽어도 싫다고 버티더니 버튼 곳에 돈까지 버리고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야? 저도 더는 지겨워서 어머님과 이 말 저 말 하고 싶지 않네요. 제가 남편에게 사업하겠다고 자금을 주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 사업한다고 우리가 빚쟁이라도 됐나요? 도대체 왜 제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참견질을 해대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하든 제 선택이고 제 인생이라고요. 내가 참견까지 하게 만드는 건 다 네 행실 때문이잖니. 어느 정도 미련스럽게 처신을 해야 내가 잠자코 있지. 이건 뭐 내 아들 고생시키겠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달라? 그리고 잘난 며느리 들어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대는데 이따위 구질구질한 가게를 차렸으니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냔 말이야.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막말로 제가 친구분께 저를 자랑해달라고 했나요?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돈과 직위로만 평가하고 어머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되는 건가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정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싶으셨으면 남의 자식인 저더러 어머님의 기준에 맞추라 하지 말고 남편이랑 신우를 자랑할 가치가 있도록 키우시지 그러셨어요. 이게 지금 뚫린 입이라고 어디 시어미 앞에서 그런 말을 짓거려? 개나 소나 다 하는 옷가게 차리더니 이게 멍청해도 더럽게 멍청해졌네. 시모는 저를 향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제 얼굴을 내리쳤어요. 저는 시모에게 이렇게 하니 속이 시원하냐고, 아무리 가족으로 얽혀 있어도 이제 남보다 못하니 서로 마주하지 말자고 소리쳤어요. 시모는 그런 제게 자기가 바라는 바라며 이혼당할 준비나 하고 있으라는 말을 남긴 뒤 돌아갔죠. 그 뒤로 저도 전처럼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고 시모도 더는 찾아와 저를 쪼는 일이 없었어요. 남편이 도대체 자기 엄마에게 어떻게 굴었길래 이혼하라고 성화냐며 화를 냈지만 저는 그런 남편에게 진짜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행동 조심하라고 엄포를 놓았네요. 남편은 이혼은 무서웠는지 더는 시모의 우악스러움은 볼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 모두에게까진 해당되지 않아서인지 보다 못한 신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신우는 제게 자기 엄마를 이해해달라며 대신 자기가 제 일을 시간 내 자주 도와주러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탐탁치 않아 거절했어요. 하지만 신우는 매일 찾아와 저를 도왔어요.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리던 저더러 곧 아이가 하원하고 올 시간이니 조금이라도 쉬라며 남편보다도 더 저를 이해하듯 말해주었죠. 그 덕에 저는 조금씩 신우에게 마음이 열렸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인기 있는 디자인의 옷을 몇 개 빼놨다가 신우에게 선물했어요. 금방 지쳐 할 줄 알았던 신우는 그 후로도 자주 가게에 와 아이와 놀아주기도 하고 저를 돕기도 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딸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아이들의 경우 보통은 고질적인 질환이 아닌 이상 사나흘 정도면 퇴원하는데 이상하게 아이의 컨디션 회복이 더뎌 결국 열흘 동안이나 입원해 있었죠. 그러니 당연히 제 옷가게는 그 기간 동안 문을 열 수 없었고요. 그런데 아이가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신우가 제게 연락이 왔어요. 올케, 소식 들었어. 가게도 못 열고. 무슨 일이래 참? 지금은 괜찮고? 아, 아기가 아직 열이 안 떨어져서요. 어쩔 수 없죠. 그동안 가게도 못 열고 어떡하냐는 말이지 내 말은. 혹시 애 때문에 가게가 마음에 걸리면 내가 대신 가게 봐줄까? 괜찮아요.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에이,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시누이 써먹는 거지. 안 그래? 나중에 조카 다 낳고 거하게 한 통 쏘기만 하면 돼. 올케가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내가 다 마음이 아파서 그래. 도와주겠다는 선의의 마음을
올케가 굳이 거절 안 해도 되는 거야. 신우는 끈질기게도 자기가 봐주겠다더라고요. 결국 계속 거절할 수 없어 며칠만 부탁한다며 맡기게 되었어요. 신우 덕에 제 걱정도 덜어 한결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나흘쯤 지났을 때 아이가 많이 호전되어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가게로 출근하게 된 날, 저는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기함했습니다. 제 가게 매대에 진열된 옷들은 온데간데 없고 처음 보는 옷들이 걸려있는 거예요. 거기다 제 가게에 마치 자기가 사장이라도 되는 듯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 신우와 시모까지. 저는 신우와 시모에게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리쳤고 그런 저를 보며 비웃으며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아가, 지난 날은 내가 미안하게 됐다. 네가 이러려고 이 가게를 다 차렸나 본데 내가 그 깊은 하늘의 뜻을 이제야 알았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 가게에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요. 제가 판매하던 옷들은 다 어디 가고 이런 거적대기 같은 옷을 걸어둔 거예요. 어머? 내 취향인데 거적대기는 말이 좀 심하다. 참 드세다고만 생각했는데 순진한 모습이 다 있었네. 내가 가게 챙기겠다는 말을 너무 고지곳대로 들었나 봐.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놀고 있는 건 불효잖아. 그래서 올케 도우면서 일을 좀 배워뒀던 건데 눈치 못 채더라. 올케는 학벌 좋으니까 나보다 취직하기 쉬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가게 운영하려고. 당장 내 가게 원상 복구해놔. 내가 아무리 당신네들한테는 외지인이라도 이러는 건 아니지. 애 키우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속이고 등쳐먹이려는 게 인간이야? 당신네들이 인간이냐고. 올케, 말 조심해. 우리가 무슨 사기꾼들이야?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올케는 정말 위아래도 없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까지 했지. 능력 좋던 올케는 그 능력 앞으로도 펼치면서 살아. 우리 집안 깊혀주려고 네가 들어온 건데 부응해야지 않겠어? 네가 우리 가족이 된 이유가 네 능력인데 말이야. 알고 보니 신우가 갑자기 저를 이해한답시고 가게에 찾아와 저를 열심히 도왔던 건 전부 제 가게를 뺏을 요량이었던 거예요. 남 밑에서 일 못한다며 사업을 버렸다 말아먹은 전적이 꽤 되는 신우는 이미 단골들도 생겼고 어느 정도 매출이 유지되는 제 가게를 노린 거죠. 시모나 신우 둘 다 자금이 없으니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으니 손 안 대고 코풀 작정으로 제가 가게에 없는 틈을 타 일을 벌인 거였어요. 그 속내를 알게 되니 들끓는 화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시모와 신우를 제 가게에서 끌어내고 곧장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밖에서 문을 열라며 두드리고 소리치고 난동도 모자라 가게 문을 박살내겠다며 큰 돌까지 주워와서는 행패를 부렸어요. 저는 결국 경찰에 시모와 신우를 신고했고 시부와 남편이 경찰서에 와서야 저를 헐뜯던 시모와 신우의 태도가 멈췄네요. 저는 그동안 제가 겪은 많은 일을 모두 털어놓았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이혼 선언까지 했어요. 이혼하겠다는 제 말에 남편과 시부는 청천벽력이라도 된 양 저를 말리느라 안달이 났어요. 신우는 그제야 죄책감이 든 건지 후폭풍이 무서운 건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니, 콧대 높은 척을 하고 싶었는지 저를 노려보기까지 하더군요. 결국 그런 시모의 태도는 시부의 심기를 건드렸고 시부는 시모에게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당신 어서 사과해. 당장. 어영부영 넘길 생각 추호도 하지 마. 알겠어? 어떻게 부모가 자식 가정을 깨는 만행을 저질러? 며느리가 기분이 풀릴 때까지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란 말이야. 당신 아들이랑 며느리가 이혼하는 순간 당신도 이혼당할 줄 알아. 내가 뭘 어쨌다고 저 되바라진 것한테 사과를 해? 지 좋은 능력 펼치고 우리 딸한테 가게 일은 넘기라는 게 뭐가 잘못이야? 사과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받아 마땅하지. 네,
어머님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아버님, 저 마음에도 없는 사과는 받고 싶지 않고요. 이제와 사과한들 뭐가 달라지나요? 저요, 이제 지긋지긋해서 싫어요. 저 합의할 생각도 없으니 제게 사과든 애원이든 아무것도 할 생각 마세요. 저는 합의는 없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뒤 경찰서를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 가족 일이라고 제 가게까지 따라온 남편이 제 속을 또 긁어댔죠. 당신 정말 나랑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야? 아니, 우리 엄마랑 누나 지금 유치장에 있어. 정말 합의 안 할 생각은 아니지? 가족끼리 다툴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못되게 굴어? 어차피 앞으로도 얼굴 보고 지내야 하는데 괜히 더 사이 틀어지지 말고 잘 풀어야 할 거 아니야. 똑같은 말 몇 번씩 하게 만들지 마. 너한테나 가족이지 이제 나한테는 아니거든? 아니, 이전부터 니네 엄마는 날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어. 네 엄마 기세어주는 도구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난. 그러니까 나도 이제 와서 더는 가족 운운하면서 이해할 생각 없어. 누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인색하다 못돼 못해 처먹었냐? 아, 몰라. 내 사전에 이혼은 없어. 절대 이혼은 안 해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애를 생각하는 엄마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고도 누나가 엄마라고 말할 수 있냐? 어? 공부 잘하는 거랑 인성이랑은 별개라더니 딱 누나를 두고 하는 말이네. 야, 무책임? 너 지금 무책임이라고 했어? 너도 알았잖아. 네 엄마가 나 자기 멋대로 주무르려고 했다는 거. 엄마라면 이혼을 입에 담으면 안 돼? 무책임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너. 인성 멋 같은 건 내가 아니라 너랑 네 엄마라고 이 무례배 집안인가나. 그러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 그만하고 네 가족이 싼 똥이나 네가 치워. 내 매장 옷 다시 찾아오지 않으면 바로 이혼 소장 접수할 테니까 오늘 안에 무조건 찾아서 가게에 가져다 놔. 알겠냐? 남편은 자꾸 이혼을 들먹이면서 자기를 화나게 한다며 매대에 걸려있던 옷을 창고 쪽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저도 그땐 제정신은 아니었거든요. 남편에게 미친 것 위에 더 미친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저는 남편을 향해 옷가지들을 집어던지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굴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모습들을 친정엄마가 다 보고 말았어요. 친정엄마를 보자마자 왜 그리 어린애처럼 눈물이 쏟아지던지. 한참을 울고 난 후에야 친정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시모가 겉과 속이 다를 거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못되게 굴 줄은 몰랐다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당장이라도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열을 내는 걸 제가 직접 해결하겠다고 설득해 간신히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자 친정엄마의 차가운 시선은 남편을 향했고 남편은 도망이라도 치듯 가게를 나갔어요. 한참을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가 가게에서 판매하던 옷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옷들이 다 시댁 창고에서 발견했다는 말을 듣고 단전에서부터 또 화가 마구 치밀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쎄한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이런 일을 겪으니 촉이 곤두섰던 거죠. 저는 카운터로 곧장 향해 현금 보관함을 열어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많던 돈이 한 푼도 없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네, 자금이 없던 신우가 제 돈으로 자기가 팔고 싶던 상품을 떼온 거였어요. 이게 도둑과 다를 게 뭔가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더욱 황당한 건 남편이라는 인간의 태도였습니다. 무슨 돈으로 이 많은 옷을 떼왔나 했더니 그럼 그렇지. 이 와중에 도둑질까지 잘도 했네. 도대체 무슨 생각이면 이런 강큰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건지 참.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랬던 걸 거야. 설마 당신 지금 이것까지 문제 삼을 생각은 아니지? 당신 때문에 경찰서까지 끌려간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말이야. 누나가 빼간 돈은 내가 비상금으로라도 채워줄 테니까 제발 더는 문제 삼지 말자. 어? 어차피 내가 주면 그만인 돈이잖아. 이 와중에 너는 끝까지 왜 이 돈을 네가 갚아? 막말로 지금 내 가게에 도둑이 든 거나 다름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감싸고 챙길 사람은
네 엄마랑 누나가 아니라 나여야지. 상식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나를 먼저 챙기고 걱정해야지. 네가 이러고도 남편이니? 진짜 너나 네 가족들이나 사람도 아니네. 이날 남편과 2차전으로 대판 싸웠네요. 나중에는 친정엄마가 있다는 것도 있고 남편이 애초에 일을 이렇게까지 만든 건 저라면서 막무가내로 막말까지 퍼붓더라고요. 저는 우리 부부가 엄연히 큰 피해를 본 상황에서도 자기 가족만 감싸는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거기다 저희 엄마 앞에서까지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어 다음날 바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못 들어오도록 도어락 암호도 바꿔버렸고요. 집에 들어오겠다며 문 앞에서 깽판을 치던 남편은 이웃의 신고로 그 뒤로는 시댁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부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신우와 시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요. 네, 물론 믿지는 않았지만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어 한다며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고민하다 여차하면 증거물로 제출하자 하는 마음으로 신우가 제 가게에서 했던 짓이 모두 담긴 영상 증거물을 챙겨갔어요. 역시나 이렇게 단번에 변할 시모가 아니죠. 사과는커녕 고개까지 쳐들고 저를 내려보더라고요. 다 시부를 속인 시모의 농간이었던 거였어요. 물론 신우는 유치장까지 들어가 보니 덜컥 겁이라도 났는지 저를 보자마자 잘못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절대 볼품없는 제게 조아리는 건 못한다며 제가 다 자기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분노에 차서 제 얼굴에 침까지 뱉었어요. 저는 더 봐줄 것도 없다고 판단되어 바로 증거물을 제출했어요. 합의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다시 들은 시부는 제 가게까지 찾아왔고 시모를 대신해 제게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아가,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내가 가장으로서 처신을 못한 탓이야. 내 아내와 딸이 다시는 내게 못나게 굴지 않도록 나서서 단속하마. 그러니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너그러이 봐주면 안 되겠니?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는 마음 굳혔어요. 아버님 연락받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형님과 어머님을 만났고 여전히 어머님께서는 저를 미워하고 계셨어요. 제가 다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침까지 뱉으셨고요. 아버님께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제게 이러시는 것처럼 저도 이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마음을 모르지 않아.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안다. 네가 이러는 게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야. 하지만 나도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더구나. 시부가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뒤 돌아간 날 저녁, 이번엔 가게로 남편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인간 끝까지 뭐가 잘못된 줄 모르더군요. 내가 이혼은 안 된다고 했지만 그냥 합의 이혼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랑 누나 그만 괴롭히고 가서 합의하고 끝내. 내가 큰 마음 먹고 이혼해주겠다고 한 거니까 재산 욕심은 내지 말고 말이야. 당신이 각자 도생하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니까 내가 들어주는 거라고. 합의 이혼? 합의 이혼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넌 아직도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돼서 어떡하니? 합의 이혼 필요 없어. 이미 소장 접수했으니까 이 멍청아. 그리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 멍청한 거 티내지 말고. 내가 각자 도생하는 게 소원인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을 파탄낸 주범이 네 가족이고 너야 이 머저리야. 야, 너는 끝까지 내가 좋게 풀어줄래도 그렇게 나와야 되겠냐? 네가 바라고 바라는 이혼 내가 해주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더 악연으로 꼬이지 말고 누나랑 엄마 그만 합의하라고. 그리고 너야말로 바르게 말해야지. 지금 우리가 파탄난 이유는 다 너야. 너 때문이라고. 남편은 버럭해서 소리를 지르고는 저를 벌레 보듯 하고는 돌아갔어요. 참 침만 안 뱉었다 뿐이지 눈빛은 시모와 꼭 닮았더라고요. 그 뒤로는 한참 동안 시댁 식구를 마주할 일이 없었어요. 남편도 어떻게든 자기가 저를 이겨먹겠다고 이를 갈고 법조인을 알아보고 다닌 듯 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얼마 만에 느끼는 잔잔한 일상인지 몰라요. 하지만 한 번씩 술에 진탕 취해 한밤중에 집 문을 두드리는 남편 때문에 아이가 겁을 먹는 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그 집을 비우고 친정으로 들어가 지냈죠. 그때부터 아이도 저도 하루가 다르게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모와 신우의 첫 재판을 앞둔 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새삼 대단하다 느꼈던 게 한참 후에 마주하게 된 시모는 상당히 수척한 모습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위기의식을 느꼈던 건지 죽어도 못한다던 사과를 제 발로 저를 찾아와 머리까지 조아려가며 싹싹 빌더라고요. 예, 이제 내 아들과도 남남이 될 텐데 헤어짐일수록 좋은 기억이 남아야 하지 않겠니? 이제 그만하면 됐잖니? 제발 선처 좀 해주렴. 내가 이렇게 비마. 우리 좀 살려줘. 헤어질 일밖에 안 남았는데 왜 굳이 기억을 남기겠어요?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너무 없어 보이지 않나요? 어머님의 그 잘난 자존심 끝까지 지키세요. 가짜는 희망 갖지 마시고요. 사면 초과인 상황이 겁난 후에야 제게 사과하려는 시모의 태도가 더욱 기분이 나빠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시모는 제 바지가랑이까지 붙잡으며 눈물로 호소하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일관된 표정과 말투로 시모의 사과를 거절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 신우도 제게 찾아왔어요. 참 웃긴 게 위기의 순간에는 가족도 뭣도 없는가 봐요. 신우는 제게 울며 불며 자기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울어댔어요. 옳게, 우리 그 일 있기 전에는 악감정 없었잖아. 내가 일도 도우면서 우리 잘 지냈잖아. 나한테 고맙다면서. 제발 나라도 살려줘. 응? 나 정말 무서워서 잠도 안 온단 말이야. 그 가게 내 가게로 꾸리라는 것도 사실 엄마가 다 시킨 일이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나 정말 억울해. 억울하고 무서워 미치겠어. 형님, 아니, 다 끝난 마당에 동갑이니까 친구로서 말 좀 할게. 너는 그동안 편하게만 살아봤지? 그러니까 이참에 인생 공부한다 여겨. 억울하다고? 네 엄마가 시켰다면 시킨 대로 한 게 잘못이지. 그 나이 먹도록 옳고 그른 판단도 못해? 정당한 죗값 잘 받고 앞으로는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살아. 네 양심이 올바른지도 좀 되돌아보고 말이야. 그 뒤로도 신우와 시모가 하루에 몇 번씩이나 찾아와 머리 숙여 사과를 했어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 사과 받아주고 선처해주지 않으면 확 그 자리에서 졸도해버릴 거라며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시부가 시모와 신우를 데리고 돌아간 후에야 저를 찾아오는 걸음을 멈췄어요. 끝까지 선처는 없었고 시모와 신우는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가족을 무너뜨린 제게 돈 한 푼 나눠줄 수 없다며 재산 분할에 관한 소송까지 걸며 이혼 소송을 질질 끌었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고집에 불과한 것이었으니까요. 경제적으로 보나 양육으로 보나 제가 뭐 하나 허투루하지 않았다는 걸 법정에서 제대로 인정받았거든요. 결국 저는 이혼 소송도 승소했고 재산 분할 소송에서도 쾌거를 이루었답니다. 저를 향한 시모의 원망이 나중에는 시부에게 향했다고 해요. 결국 시부도 시모를 향한 충격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더라고요. 전 남편은 이전 시부모님의 이혼 소식을 들고 와서는 자기 집안까지 파탄나게 생겼다며 제발 도와달라, 시부의 선택을 말려달라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미 남남이고 그건 제 권한이 없는 거니 당연히 거절했죠. 그러자 전 남편은 끝까지 못나게 굴어댔어요. 복수심에 저와 제 가게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 구설수에 오르게 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친정엄마가 그 소문을 듣고는 전 남편에게 찾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며 노발대발했거든요. 너희 엄마랑 누나도 모자라 너도 콩밥 좀 먹고 싶어 환장했냐면서요.
소인배지만 겁은 엄청난 남편은 자신의 엄마와 누나의 최후를 봐서인지 다신 그런 짓 하지 않겠다며 순순히 각서까지 쓰더라고요. 작년까진 그 망할 시댁의 소식이 제 귀에 간간히 들려왔어요. 그리고 소식이 끊길 무렵 전 시부가 제게 찾아와 온 진심 다해 사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시부 덕에 이제는 그들의 미움이 많이 사그라들었네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바빠 이전의 악연을 떠올리며 미워할 새도 없고요. 전 남편이 퍼뜨린 소문으로 매출이 조금 주춤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이거든요.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한 게 잘 된 덕에 가게도 다시 활기를 찾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답니다. 시내에 2호점을 최근에 오픈해 제 동생도 저를 도와 운영에 뛰어들 정도로 확장도 되었어요. 결혼이 인생의 이막의 시작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 보니 제 인생은 결혼이 아닌 이혼이 인생의 이막 시작인 느낌이 드네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나만의 인생 커리어를 탄탄하게 쌓아가는 게 앞으로의 제 목표이고 바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선택을 염려해주고 저의 새로운 시작을 묵묵히 지켜봐 주신 저의 보배이자 스승인 엄마를 닮아 제 아이에게도 그런 엄마가 되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